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매거진의 곽동수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개인 금융 부채가 무려 800조 원을 돌파했고 한 사람당 빚은 1,6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금융위기와 경제 둔화가 맞물리면서 개인 부채가 늘어났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죠. 반면에 개인 금융자산은 1년 새에 무려 35조가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가 멀다고 터지는 이런 소식들 듣다 보면 정말 답답한 마음 많이 드실 텐데요. 그래도 우리 경제 이 먹구름 지나면 다시 화창해지라 믿으면서 다들 힘내십시오. 저희 센 경제 매거진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폐지했습니다.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기대와 우려가 뒤섞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막상 당혹스러운 것은 실수요자들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 집을 마련할까 하셨던 분들은 이 집을 사도 되는 건지 아니면 전세로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도움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윤홍우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장 분위기부터 함께 보시죠. 나와 있는 매물도 별로 없고요. 구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또 나왔다 하더라도 좀 가격이 올라 있기 때문에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전세 물량도 달리고 좀 힘든 것 같아요. 오늘 요즘에 광진구하고 송파구 쪽에 매물이 많다고 해서 가봤는데요. 좀 구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1, 2개월 전만 해도 가격이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요새 전세를 알아보고 있긴 한데 너무 가격대가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네, 이게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을 겁니다만 매물이 뜸하고 그나마 있던 것도 1, 2월에 3월 신학기를 앞두고 다 매물이 소진돼서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얘기인데요. 실물 경기는 여전히 최악이지만 하반기엔 부동산부터 시장이 살아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윤 기자, 이 아파트 거래 건수 조금 올라가고 있다는데 요즘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물론 국내 경기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집값 역시 개별적인 호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뿐 아직 뚜렷한 회복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몇 가지 희망적인 지표들이 보이고 있어 수요자들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해 말까지 거의 실종되다시피 했던 아파트 거래량이 다시 늘고 있는데요. 지난 1월 강남의 실거래 건수가 무려 4배가 넘게 상승하며 1,000건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전국적으로도 아파트 거래가 크게 늘었습니다. 네. 거래가 는다는 것은 곧 가격이 상승할 여력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집을 사야 하는 타이밍을 잡는 데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상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래가 어느 정도 정상 궤도까지 올라오면 내 집 마련을 오히려 더 늦추는 것이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경기 침체가 심하긴 하지만 기준금리가 워낙 내려갔고 정부 부동산 규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보니 올해 하반기쯤에는 부동산 경기가 좀 해소될 것 아니냐는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세는 전에 한 달 전보다 약 1억 이상 올랐고요. 매매도 거의 1억 이상 올랐습니다. 이제 그 규제 완화 방침 때문에 소유자들이 가격을 올려서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수량도 예를 들어서 이제 잠실 5단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00개 정도 전세 월세 물량이 있었는데 현재는 약 30개 정도밖에 없어요. 전에 물량이 많았을 때는 그래도 그 강남 서초 송파에서 30평대로 가장 저렴하다고 했는 잠실 5단지였는데 현재는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임차자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를 않고 전화만 물어보고 있어요. 네, 참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이 일부 지역이긴 하겠습니다만 서울 일부에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역전세란이 일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면서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네요. 네, 지난해 서울의 주로 강남 지역이었죠. 이른바 역전세난이 벌어졌는데요. 잠실 등지에 한꺼번에 6천여 구의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물량이 쏟아졌고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 가격이 속절없이 떨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새해 들어서는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이 같은 현상이 거의 없어진 상황입니다. 특히 강남권은 새해 학군 수요가 몰리면서 오히려 집을 구하지 못하는 전세난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경기 침체의 영향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한번 현장의 분위기를 들어보시죠. 지역별로 그 편차는 있지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존 그 전세입자들이 되도록이면 전세를 옮기지 않고 재계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많지 않은 데다가 또 전세 물량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신규 입주 단지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전세 물량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이사철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4월 이후에는 지역별로 500가구 이상 그 대단지 입주 물량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전세 불안 요인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당장 세입자들이 이렇게 전세난이 난다면은 집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 4월 이후에는 뭘 좀 노려봐야 좋을까요? 네, 올해 세입자들이 포착해야 할 점은 바로 갓 입주가 시작되는 대단지 아파트를 노려보라는 겁니다. 네. 청가구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가 새로 입주하는 경우 한꺼번에 전세 물량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좋은 집을 싼 가격에 구하기가 좋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입주 물량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한꺼번에 대단지 입주가 시작되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일단 서울에서는 반포 레미안이 들어서는 반포동과 은평 뉴타운 등을 주목해 볼 만하고요. 강동구 강일동, 천호동에도 4월에 한 1200가구 정도가 입주를 예정해 두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 김포시, 안양시, 의정부시에서도 한 300여 가구씩 입주가 예정돼 있고요. 경기 남부 판교와 용인, 의왕 지역을 특히 눈여겨볼 만합니다. 수도권의 대규모 신도시 판교에서는 올해 총 1만 3천여 가구가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용인에서도 흥덕지구 등의 입주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고요. 경기도 의왕에서도 1000가구가 넘는 재건축 단지들이 줄줄이 입주를 하는 만큼 이들 지역에서 전셋집을 노려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찾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 올해 정말로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분양시장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2009 분양시장 주택 실수요자들이 관심 가져야 될 그런 지역이나 어떤 특이점 같은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네, 지난해부터 시작된 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의 경영난이 심해져 올해는 분양이 예년에 비해 많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해 역시 향후 집값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알짜 분양 물량은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주목되는 지역이 인천 경제자유구역인데요. 네. 올해 청라, 송도, 영종 등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 총 3만 가구의 분양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들 지역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이라는 호재가 뚜렷해서 앞으로 10에서 한 20년간은 가격이 좀 상승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겠는데요. 올해는 특히 청라지구와 송도에 이어 영종지구에서도 첫 분양이 시작되고 분양가도 평당 한 1,000만 원 이하의 비교적 저렴한 물량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 5월부터 청라지구에서 약 4천여 가구의 동시 분양이 시작되고요. 하반기에는 영종지구에서도 8천여 가구가 쏟아질 예정입니다. 네. 이 아마 집을 구하시는 분들은 대단지 아파트가 좋다, 또 동시 분양이 좋다 이런 것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 동시 분양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은 겁니까? 네, 동시 분양은 일단 한꺼번에 많은 건설사의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한 번에 비교해서 선택하기가 편합니다. 하지만 개별 분양처럼 접근할 경우 낭패를 볼 가능성도 있어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개별 분양은 중복 청약이 가능하지만 동시 분양은 중복 청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 밖에 올해 분양시장에서 또 눈여겨볼 만한 지역이 서울 재개발 재건축 지역인데요. 서울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올해 한 9천 가구 정도가 분양 물량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예전 같으면 재개발 지역의 분양은 청약률이 굉장히 높아서 엄두도 못 낼 지경이었는데요. 예. 최근에는 경기 침체로 경쟁률이 많이 떨어진 만큼 오히려 이런 시기를 노려서 청약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에는 주요 키워드가 있습니다. 2009 달라지는 것들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정보를 잘 참고하셔서 내 집 마련 계획 있으신 분들, 전세 쓰실 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윤홍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경제에 반짝이는 흐름이 보이는 시간 재테크 플러스입니다. 요즘 일교차에 황사까지 있어서 감기 한번 걸려 병원 가게 되면 약값과 병원비 만만치 않습니다. 이 건강한 분이라도 건강검진 받다 보면 몇십만 원 정도는 준비해야 되는데요. 이 봄을 맞아서 오늘 재테크 플러스에서는 저렴하고 알차게 봄 건강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건강하게 사는 방법 중 하나는 미리미리 병을 예방하는 것. 하지만 일도 바쁘고 병원비도 부담도 많이 되고 그래서 보통 약국에서 약 사 먹고 그냥 참는 편이죠. 요즘 같은 불황기에는 건강 챙기려고 해도 병원 가서 진료받는 것도 좀 많이 부담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시간이나 비용 부담 없이 우리 가족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곳이 있다. 그곳은 바로 보건소. 아토피 검사료가 여기서는 무료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국민들 위해서는 진짜 너무 효자죠.
실속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보건소의 모든 것. 알아두면 돈이 되는 알짜배기 이용법을 지금부터 만나보자. 서울 관악구에 살고 있는 신계선 씨. 무릎이 자주 아팠다는 개선 씨는 동네 보건소에서 6개월째 한방 치료를 받고 있다. 한의원에 다니기도 했지만 관절염은 한두 번의 치료로 낫는 것이 아니기에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 그러던 중 지인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보건소 한방 진료 프로그램. 동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한방 진료의 경우 침을 맞으면 1,000원, 약을 탈 경우에도 2,100원이 전부다. 65세 이상은 무료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 아픈 몸이지만 진료비 부담이 거의 없기에 환자들 마음은 한결 가볍다. 오늘 약은요, 한 가지만 드시고 하루에 3번 드시는 거예요. 예. 예, 침 맞으니까 가끔 시원해요. 살 것 같아요. 침 언제 빨리 와서 맞으나 그렇게 하고. 하루 이용자 수는 한 40-50분 정도 되시고요. 여기 오신 분들께서 이제 침 맞고 약 드시면 많이들 좋다고 하시고요. 그래서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거의 3-4년째 계속 오시고 계신 분들도 많으십니다. 혹시나 하고 찾아온 보건소 진료 프로그램에 큰 만족을 느낀 환자들. 덕분에 예약은 항상 꽉 차 있다. 자치구 시대를 맞아 지역 주민들의 건강 지킴이로 거듭난 보건소. 각종 진단 비용만 절약해도 큰 도움이 된다. 얼마 전부터 피부염에 가려움까지 겹쳐 고생하고 있다는 5살짜리 준우. 한창 낮잠을 잘 시간이지만 봄철마다 반복되는 피부염의 원인을 치료하고자 보건소를 찾았다. 팔, 다리 접히는 부분이. 준호가 살고 있는 서울시 동작구 보건소에서는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경우 무료로 아토피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격주 토요일에 인근 대학병원 피부과 전문의가 방문, 직접 상담과 치료를 해준다. 처음에는 보건소 방문을 꺼렸지만 전문의의 세심한 진료와 깔끔한 시설 덕분에 안심하고 보건소를 찾게 됐다는 엄마 아빠들. 친절하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것저것 다 설명해 주셔가지고 많은 도움이 됐어요. 대형 병원에서는 진료비가 한 20만 원 넘게 드는데 여기서는 무료로 받을 수 있고요. 또 이제 예약하고 오니까 혼잡하지도 않고 또 여기 아토피 보건소에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참 좋고요. 7살 미만 미취학 아동이 보건소에서 아토피 진료를 받을 경우 검사비 20만 원에 대학병원 등록비 그리고 예약비 등이 면제돼 약 30만 원가량을 절약할 수 있다. 의료 서비스도 수준급이다. 결과에 따라 연계된 대학병원에서 저렴하게 치료도 받을 수 있는 것. 아토피 피부염이 확실하거나 혹은 소인이 매우 강하신 분들을 한해서 보다 추가적인 검사라든지 보다 나은 진료를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갖다가 제 대학병원으로 연계를 해서 의뢰를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엔 치료비 부담이 큰 치아 관리까지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무료로 불소도포를 받거나 단돈 10,000원으로 치아 홈메우기를 할 수 있다는 소식에 보건소를 찾았다. 불소도포는 치아에 보호막을 씌우는 것인데 영구치가 날 때부터 충치를 막기 위해 무료로 시술을 하고 있다. 시중치과의 불소도포 비용은 5만 원에서 10만 원 선. 하지만 보건소는 무료라 엄마들에게 인기다. 바로 와서 금방 하니까 편리하고요. 더 몰랐던 것도 설명도 해주셔서 유아기 때 필요한 걸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친절하시고 선생님들도 너무 좋으시고 기다리지도 않고 그리고 저렴하고 불소를 아이가 받았는데 무료라 그러네요. 저희는 모르고 왔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예비 신부나 임산부도 무료 스케일링과 구강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데 치과는 거의 웬만한 보건소에서는 다 갖춰져 있고 70세 이상 저소득층은 120만 원 상당의 틀니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아동과 노인 외에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간기능, 당뇨, 고혈압, 빈혈 등을 검사하는 기초 건강검진 비용이 7,880원, 최소 2-3만 원이 드는 병원에 비해 60% 정도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
골다공증 예방에 필수인 골밀도 검사 역시 4,000원이면 받을 수 있다. 일반 병원의 3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요즘엔 특히 부인병 예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 또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진료 프로그램이 있는데 병원비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건강과 사랑의 결정체이 일부 병원에서 하는 거 외에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해주는 것들이 좀 많아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보건소에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예, 보건소 이용해보니까 시설도 굉장히 깨끗하고 병원에 비해서 전혀 뒤지지 않고요. 저희는 주말에도 같이 신랑이랑 같이 와서 이용할 수 있어서 좋아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제난으로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병들어가는 요즘. 우리 동네 알뜰주치 보건소에서 건강과 실속을 동시에 잡아보는 것은 어떨까? 그렇습니다. 요즘 뭐 웬만큼 아파서는 병원 가지 않고 버텨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오늘이라도 부담 없이 우리 동네 보건소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건강을 유지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요즘은 동네 사랑방 역할도 한다고 하는데 취미까지 해결할 수 있는 보건소 이야기 계속 같이 보시죠. 떠들썩한 웃음과 활기가 넘치는 이곳은 구로구에서 운영하는 뱃살 탈출 교실. 평일 오후임에도 참가자들의 출석률과 열의는 꽤 높은 편이다. 4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스트레칭부터 덤벨, 걷기와 엑서사이즈볼까지 웬만한 대형 헬스클럽 못지않다. 덕분에 참여율과 호응도도 상당히 높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다른 것보다 제일 좋은 게 제가 약간 경계성 혈압이었었는데 혈압이 정상이 돼가지고 너무 좋아요. 계속 이 상태면 약을 먹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약을 안 먹고도 정상 혈압을 유지할 것 같아요. 키로수는 많이 안 빠졌어도 또 이번에 검사한 모든 게 다 좋고요. 정상이고 가벼워지고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아주 즐거워요. 운동 나오면 굉장히 기뻐요. 열나요, 열나. 끝까지 아시겠죠?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현재 각 지역 보건소에서는 진료 프로그램뿐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까지 운영되고 있다. 과거의 행정은 지역사회에서 뒤떨어진 계층에 대한 최소의 행정 서비스를 공급하는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사회 전체의 요구에 맞춰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행정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것이 바로 보건소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배경일 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각각의 특성에 맞춰 운영 중인 특화 프로그램. 광진구는 초보 엄마들을 위한 아기 마사지를, 중구는 건강 동아리 활동 지원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사로잡기에 나섰다. 특히 상대적으로 보건소를 덜 찾았던 20, 30대를 위해 만든 프로그램은 벌써부터 인기다. 예비부부나 신혼부부를 위해 무료로 진행되는 종합 건강검진. 성인병의 종류만도 수십여 가지에 달하는 요즘 예비부부에게 인기다. 예비부부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작년 3월부터 시작했는데 이 검사는 무료이면서도 혼전에 꼭 필요한 검사이기 때문에 입소문을 통하여 혼전 건강검진을 원하는 주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웬만한 병원 못지않은 진료시설과 저렴하고 다양한 서비스까지 특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어려운 가게에 보탬이 되고 생활의 활력소와 즐거움까지 주는 우리 동네 보건소. 한 번 잃으면 돌아오지 않는 건강.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것이 최고인데 새로운 봄을 맞은 요즘 온 가족들과 함께 건강부터 취미까지 우리 동네 보건소에서 즐겨보자.
네,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하는 명쾌한 투자 가이드 잘 벌고 잘 사는 법 시간입니다. 이미 수천 명을 부자로 만든 분이죠. 재테크회계사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에셋생명 스타트아웃 지점의 여운봉 지점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이 유례없는 불경기다 보니까 경제 기본 원칙마저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뭐 더 이상 저축의 시대는 갔다. 이제는 그렇죠. 투자의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막상 돈 들고 투자하려고 하게 되면 요즘 같은 때 이게 펀드나 주식 해도 되는 거야 걱정도 좀 되는데 그렇습니다. 판단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저축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투자의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네. 보시는 바대로 이제 우리나라의 금리가 90년대 아마 그 은행 창구에 가신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10% 금리를 그럼요, 줬죠. 예. 이게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평균 우리가 금리가 5% 정도 정기예금 금리가 떨어졌는데요. 금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나라의 경제 성장률, GDP 경제 성장률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90년대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10% 정도로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10년 동안 저렇게 10년 연속 경제 성장률이 10%로 저렇게 갔다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렇죠. 엄청난 경제 성장률입니다. 지금 중국이 뭐 전 세계에서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다고 그러지만 지난 6년간 겨우 한 10% 갔던 나라죠. 올해 한 8% 정도 네. 내다보고 있고요. 그만큼 경제 성장률이 저렇게 높았던 1990년대는 그만큼 돈에 대한 수요 공급 측면에서 볼 때 돈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높아진 거고요. 그때는 예금에 맡겨서 1년에 10%의 금리를 맞는 시대였었는데 이게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5%대로 뚝 떨어지게 됐죠. 그 이유가 경제 성장률이 저렇게 이제 5%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저렇게 됐는데요. 지금 저축의 시대가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왜 그런가 하면 점차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이제 1에서 2%대로 저렇게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KDA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물론 이제 OECD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의 200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평균 경제 성장률을 한 2.9% 정도로 보고 있고요. 네. 지금 KDI에서는 2020년 정도 되면 한 2%다. 2030년에는 1%로 저렇게 떨어지게 되면 역시 금리도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일본이 지금 제로 금리를 주고 있는데요. 예. 정기 예금을 0.3, 뭐 0.5% 주고 그 이유가 일본이 지난 10년간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 거의 뭐 0%에서 2%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경제 성장률이 이제 멈추기 때문에 금리는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축으로 통해서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정기 예금에 넣어서 뭔가 일정한 수익을 얻는 그런 이제 시대는 앞으로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네.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예. 따라서 지금부터는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라고 하는 거는 원금 보장이 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저축하자니 금리는 낮고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금리는 낮고 투자를 하자니 또 원금 보존이 안 되고 해서 상당한 겁을 많이 먹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증시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히 저평가돼 있습니다. 네. 상대적인 저평가죠.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 보시는 바대로 2005년도 맨 왼쪽에 그 노란 기둥을 하나 보시면 42.13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저기 뭐냐면 우리나라 코스피 한 870여 개의 870개 정도의 기업체가 있습니다. 코스피를 구성하고 있는 870개 기업들의 그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시가총액이죠. 그 네. 외국인 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게 무려 42%라는 얘기입니다. 2005년도에. 그 정도로 한 나라 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지분이 저렇게 42%나 됐던 나라는 또 역시 또 대한민국 네. 뿐입니다. 예. 다른 선진국들의 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평균적으로 한 25%에 불과하죠. 예. 우리나라가 저렇게 2005년도에 42%라고 하는 엄청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만큼 실적 개선이 되고 재무 구조가 건전화되고요. 상대적으로 선진국 증권 시장과 비교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던 겁니다. 기업이 벌어들이고 있는 수익에 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낮다라는 얘기였었죠. 그랬던 것이 지난해를 거쳐서 외국인들의 투자 비중이 저렇게 급격하게 떨어지게 됐는데요. 저거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떨어진 것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에 고평가돼 있고
상대적으로 고평가돼 있어서 팔고 나갔다 그런 측면보다는 예. 뭐 아시겠지만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금융 위기가 닥쳐오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팔아서 자국의 어떤 부도상황에 대비하기 네. 위해서 현금을 인출해서 가져가는 과정에서 저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 11월 달 기준만 보더라도 외국인 투자 지분이 한 28%, 지금은 한 그 정도 수준입니다. 네. 28% 정도 수준이면 아직도 여전히 다른 선진국 증권시장과 비교해서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좀 그나마 외국인 지분이 좀 높은 편입니다. 네. 그 정도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히 건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자본시장법 시대에 맞춤형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어떤 방법 추천해 주시겠나요? 아무리 이제 투자 종목을 잘 골라도 말입니다. 네. 투자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의 과거 투자 습성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기억나시겠지만 투자 신탁 그런 회사에 가서 투자를 했는데 반토막이 그렇죠. 나고요. 예. 또 깡통이 난 그런 케이스도 많습니다. 역시 이제 2000년대 후반에 지금 들어와서도 역시 똑같은 일이 또 발생을 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재작년에 투자하신 분들이 반토막 나고요. 그렇죠. 많게는 60%, 70%까지 손실을 보셨는데 그거는 투자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펀드라고 하는 거, 주식이라고 하는 거 상당히 장기적인 투자 안목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투자 수단이죠. 그런데 투자 방법이 중요한 어떤 투자 방법을 써야 되는가 하는 거는 우리가 주식시장에 변하지 않는 원칙을 한번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 랜덤 웍 이론이라고 있는 것이 있죠. 이게 무작위, 랜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무작위 추첨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네, 네. 무작위로 이제 걸어간다는 뜻인데요. 모든 증권 시장은 항상 한 번 오르고 한 번 떨어지고, 한 번 오르고 한 번 떨어지고, 술 취한 사람이 걸어가듯이 네. 랜덤으로 걸어가듯이 지그재그로 걸어가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즉 증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법도 없고요. 또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법은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랜덤 웍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식시장에 변하지 않는 원칙, 즉 지그재그로 가는 그런 이제 투자 어떤 행태를 우리가 좀 기억한다 그러면 우리가 펀드에 가입할 때도 역시 거치식으로 목돈을 넣기보다는요 적립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지금 이 S사의 주식형 펀드의 그래프를 제가 한번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면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한 수개월 정도의 펀드에 대한 기준 가격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표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어때요? 톱날 있지 않습니까? 예. 톱날처럼 이렇게 끝이 뾰족뾰족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라고 하는 거는 주식 가격은 역시 하루에도 수십 번 움직이지만 펀드에도 주가처럼 기준 가격이라는 것이 있죠. 네. 증권 시장이 떨어지게 되면 펀드의 기준 가격은 같이 떨어지게 돼 있고요. 대체적으로 또 증권 시장이 상승하면 또 펀드의 기준 가격도 상승하는 그런 이제 행태를 보이는데요. 보시다시피 저기 점 하나하나가 간격이 한 달 정도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마다 보시면 2달 연속 저렇게 상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한 달, 2달 지나면 또 떨어지고 네.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고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 펀드든 특히 우리나라 펀드든 어떤 종류의 펀드든 다 저렇게 랜덤 웍으로 저렇게 움직이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M사의 주식형 펀드인데 보시다시피 역시 지그재그로 저렇게 펀드의 기준 가격이 그러네요. 움직인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따라서 펀드를 적립식으로 투자한다는 거는 바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저렇게 떨어졌을 때도 사고 또 비쌀 때도 사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한 12개월 투자를 했을 때 이제 수익이 생기게 되는데요. 사실 적립식 펀드라고 해서 원금 보장이 되고 또 수익이 반드시 난다라고 하는 것은 또 그것은 아닙니다. 네. 그 펀드에 우리가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 환매 시점이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죠. 예. 많은 분들이 펀드를 언제 가입하는 게 좋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가입 시기는 굉장히 중요하지는 않고요. 환매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환매 시점이 예를 들어서 2008년도 2월달 한번 보시면은 2월달에 상당히 올라와 있죠. 그러네요. 근데 그 전달인 2008년도 1월달에 그래프를 보면 어때요? 상당히 밑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2007년도 6월달부터 꾸준하게 월 100만 원씩을 저축을 했다고 하면 이분이 환매하는 시점에서 2008년도 1월 달에 환매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떨어졌을 때 환매를 하게 되니까 그렇죠. 손실이 크죠. 왜냐하면 저 2008년 1월 달
바닥에서 환매를 하게 되면 여태까지 내가 매월 100만 원씩 샀던 것들은 어떤 때 샀냐면 다 비쌀 때 샀다라는 거죠. 예. 그 점 위에서. 그렇지만 2008년도 1월 달에 환매를 하지 않고 그 다음 달인 2008년 2월 달에 환매를 하게 되면 상황은 크게 달라지죠. 네. 왜냐하면 높은 수준에서 환매를 하기 때문에 사실 2008년 2월 달 그 점을 보면은 그 이하에서 산 그 이하의 기준 가격에 산 펀드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예. 수익률은 플러스로 나타나죠. 그러네요. 넉 달 오르고 내리고 똑같은 게 1월이었다면은 이제 좀 지나면서 이 5월쯤 팔게 되면 오른 게 더 많기 때문에 수익을 오를 가치가 그런 근거가 더 많아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펀드를 환매할 때는 저는 그래프를 한번 보고 네. 내 펀드 기준 가격이 밑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환매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재테크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안 그래도 기다렸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투자해서 수익이 좀 나는 듯 싶었다가 원금이 지금 회복이 안 되시는 투자자들이 참 많습니다. 많죠. 이 들을 때마다 적립식이 꼭 수익이 나는 건 아닙니다. 그 얘기 들으면서 뜨끔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면 좀 더 기다리면서 원금 회복될까 이렇게 기대해도 괜찮을까요? 예, 이제 적립식으로 하신 분들도 지금 많은 수익이 마이너스가 돼 있어서 적립식 펀드도 뭐 별일 없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예. 있는데요. 예전에 그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2,000포인트일 때 코스피가 지수가 2,000포인트 때 투자를 했는데 지금 1,000포인트 와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시 내 돈이 원금이 되려고 그러면 다시 2,000포인트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 그렇지는 않죠. 예. 왜냐하면 이 그래프에 보시듯이 2,000포인트에서 내가 주식을 기계적으로 매월 분할해서 어떤 펀드를 매입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주가지수 코스피가 뭐 한 500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이게 1000포인트까지 약간 회복만 돼도 예. 절반 가까이, 그러니까 2000포인트까지 가지 않아도 그러네요. 절반 가까이만 회복이 돼도 그분의 투자 수익은 플러스로 돌아서게 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왼쪽에 우리가 떨어졌을 때도 계속 100만 원씩 매입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2000에서 1000까지 샀던 것들은 우리가 여기 1000포인트에서 보면은 비싸게 주고 샀기 때문에 그때 투자한 것들은 마이너스겠죠. 네. 그렇지만 왼쪽 그 선에서 1000포인트에서 500포인트까지 100만 원씩 분할 매수한 것은 지금 와서 보면 1000포인트에서 와서 보면 1000선 밑에서 다 샀기 때문에 낮은 기준 가격으로 샀기 때문에 그건 또 플러스가 돼 있죠. 네, 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왼쪽 선에서는 수익도 나지 않고 손실도 나지 않았지만 예. 거꾸로 이 500 바닥에서 지속적으로 1000선 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매입한 것이 내 수익의 거의 100%를 갖다 주게 되죠. 저 원리를 모르게 되면 2,000까지 가야 된다 기다리게 되는데 이 기계적으로 나눠서 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군요. 예. 만약에 이게 2,000포인트에 가입하신 분이 다시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가 됐을 때는 이분의 네. 수익은 그러네요. 아주 어마어마한 수익을 예. 가져가게 되죠. 왜냐하면 맨 500포인트, 맨 바닥에서 100만 원을 샀던 것이 그때 가서 찾으면 1,000만 원, 2,000만 원 될 수도 있고요. 또 중간에서 1,000포인트에서 100만 원 두 번 들어갔던 거는 또 한 300만 원, 400만 원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2,000포인트의 거치식으로 목돈을 1억을 큰 돈을 투자를 하신 분은 다시 2,000포인트가 됐지만 네. 역시 그 제가 볼 때는 그분의 돈에 대한 1억 원금 정도가 아마 돼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아마 기다리는 동안 속이 얼마나 타겠습니까? 예. 목돈보다는 이렇게 적립식으로 꾸준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네. 좀 알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별 다른 지식 없이도 간접 투자 방법을 할 수 있는 펀드는 바로 저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 빨리 회복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 직접 개미군단에 참여하겠다면서 직접 주식 투자에 뛰어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쪽도 성패가 좋지 않은데 예, 이 그렇죠. 실속 있는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펀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또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고요. 또 보통 사람들은 주식은 한두 개씩 누구나가 또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참 놀라운 사실이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네. 우리가 그 주식을 왜 샀냐고 이렇게 제가 여쭤보면 대부분 뭐 주식이 누가 추천을 해서 그렇죠. 그 회사가 무슨 합병이 되고 인수합병이 되고 또 그 회사가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기술이 세계적인 기술이 될 수가 있다. 뭐 해서 이런 소문과 뉴스에 듣고 사시는 경우가 거의 99% 정도죠. 사실 주식을 우리가 사고 팔 때는 어떤 주식이 좋은지는 사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네. 퍼라고 해서 PER, 주가 순이익 비율이라고 있는데요. 저런 것들을 봐주셔야 되고 또 내가 어떤 주식을 살 때는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PBR이라고 하는 거를 또 반드시 체크업을 하셔야 되고
또 세 번째로는 ROE라고 하는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또 체크업을 해야 됩니다. 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보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도 우리가 예전에 운동화 신고 가서 위치 보고 뭐 주변 환경 보고 샀지만 사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는 그 부동산에 어떤 땅인지 토지 이용 계획원도 띄워보고 토지 대장도 띄워봐서 이 토지에 대한 활용도를 그렇죠. 보고 사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식을 살 때도 소문과 뉴스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요. 저는 퍼, PBR, ROE를 보셔야 됩니다. 이 퍼라고 하는 거는 이제 너무 전문적인 용어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네. 반드시 봐야 될, 체크를 해야 될 내용인데 이 퍼는 주가 나누기 EPS의 약자가 됩니다. 그래서 PE 레이쇼라고도 우리가 하는데 분수죠. 그래서 이 퍼라고 하는 거는 작을수록 굉장히 좋은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 워런 버핏은 항상 그 저평가 우량주를 사라라는 얘기를 하죠. 바로 저평가 우량주가 PER이 낮은 거를 말하죠. 우리나라 그 870개 상장 기업들 코스피 지수에 속해 있는 그런 기업들의 평균 퍼가 지금 한 8.5에서 9 정도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의 네. 투자 그 주식들을 보면 어떤 주식은 퍼가 무려 50, 아하. 100, 어떤 건 1000. 네.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그러니까 퍼가 높다는 거는 EPS, earning per share인데 주당 순이익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수익은 거의 없는데요. 주가만 높은 거죠. 네. 수익은 제로인데 우리가 상가 점포를 살 때도 어떻습니까? 점포에서 임대료가 나오는 상가 점포를 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퍼가 적어도 8 정도, 10 안쪽에 있는 그런 주식들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꼭 좀 알아야 되겠고요. 그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주식을 고를 때는 자산주를 사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많이 예, 들어보셨죠? 그럼요. 많이 자산주. 들어봤습니다. 자산주가 바로 PBR이 낮은 주식을 우리가 자산주라고 합니다. PBR도 역시 프라이스, 주가 나누기, 북밸류의 약자가 되는데 저것도 그래서 분수죠. 저것도 분수인데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저기 작다라는 얘기는 분모가 커야 되겠죠. 그렇죠. 즉 북밸류가 순자산이라고 하는데요. 기업들이 그 자산에 비해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를 우리가 순자산이라고 하는데 PBR이 1이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주식입니다. 왜냐하면 PBR이 1이라고 하는 거는 분자와 분모가 같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즉 주가와 순자산이 같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현대자동차를 어제 주식을 5만 원 주고 샀는데 이 현대자동차의 PBR이 만약에 1이면 이 현대자동차가 오늘 갑자기 파산했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주주인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행히 현대자동차 PBR이 1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오늘 파산을 하고 정리가 되더라도 주주인 나는 다치지 않고 네. 예, 순자산인 어떤 5만 원을 회사든? 받을 수가 네.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PBR이 적어도 1.5 미만 또는 1 미만, 0.7, 0.6 이런 회사들을 사는 것이 회사가 망하지도 않고요. 또 투자자가 투자 원금을 손실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낮죠. 그래서 네. 우리가 PBR이 작은 것을 사는 게 또 하나의 주식 투자의 비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ROE를 또 반드시 보고 사셔야 됩니다. ROE는 이제 Return on Equity라고 하는 이제 그 약어인데요. 자기 자본이익률입니다. 즉 이거는 분수는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숫자가 크면 클수록 상당히 좋은 주식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ROE가 적어도 한 15% 이상 정도가 돼야 됩니다. 즉 자기 자본에 대해서 15% 이상의 연간 수익을 내는 그런 기업들이 좋죠. 근데 이제 제가 만나는 그 많은 분들의 주식 또 내역을 많이 뜯어놓고 보면 ROE가 형편없습니다. 어떤 것은 마이너스 20%, 예. 마이너스 50% 많게는요. 그러니까 그런 주식들을 모르고 이렇게 투자를 해서 재무 구조가 안 좋고 수익 구조가 안 좋은 그런 주식들을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해서 아마 큰 수익이 내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저런 그 세 가지 정도만 보더라도 주식 투자를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 알고 계신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리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다시 한번 올해 투자 목표, 이 전략들 수정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까지 정말 실전에서 잘 벌고 잘 사는 법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제 다음 시간에는 금융, 투자, 종목 가리는 법에 대해서도 또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미래에셋생명 스타타워 지점의 여운봉 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세계 서점가를 강타한 영국의 해리포터 시리즈. 그런데 여기 해리포터보다 더 많이 팔린 책이 있다. 무려 2천만 부의 판매를 기록하며 한국 출판 역사상 최고의 아동학습 만화로 떠오른 Y 시리즈. 이 책의 성공 뒤에는 특별한 경영으로 소문난 예림당 나성훈 대표의 노력이 숨어 있다. 이세 경영인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색깔로 출판계를 놀라게 한 나성훈 대표를 퍼스트클래스가 초대한다. 솔직히 출판하시는 분들도 다 똑같은 질문도 하시고 그러는데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저희가 그래도 아동 출판을 오래 하면서 아동들이, 어린이들이 어떤 것을 요구를 좀 원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그래도 남들보다 좀 많이 알고 있었지 않나. 그리고 책에 있는 내용들이 아이들한테는 재밌게 하고 또 학부모들은 그 책이 유익하다는 걸 알려줄 수 있게끔 책을 만들었다는 게 좀 비결이라면 비결일 수 있겠죠. 2천만 부요. 2천만 부, 이렇게 시리즈로 2천만 부가 팔린 책이 2000년 이후에는 그전엔 통계가 안 잡혔었고 2000년 이후에는 우리 Y시리가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의미라기보다도 이제 우리나라 출판 시장도 2천만 부, 3천만 부, 또 1억 부까지 팔 수 있는 베스트셀러를 만들 수 있다. 뭐 굳이 예림당에서가 아니라 어떤 회사라도 그런 대작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Y 시리즈는 이제 1990년도에 이 왜 시리즈라는 모태가 이미 있었고요. 그 왜 시리즈를 가지고 새로운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를 해서 나온 작품이 Y 시리즈입니다. 예전에는 일본의 많은 출판사들이 일본의 과학 만화나 학습 만화를 가져다가 카피를 해서 출판을 한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맞지 않다라고 우리 예림당은 판단을 해서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더 좋은 질로 만들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보여주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게 됐습니다. 출판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등 아시아 각국에 수출이 됐고 또 지금 미국과 일본에 그리고 러시아에 수출 협상 중입니다. 저희는 그 수출을 가지고 다른 제조업체들이 제품 수출하듯이 우리도 그 로열티로서 우리가 수출탑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자연과학만이 아니라 사회과학, 인문과학도 과학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과학의 여러 가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쪽 부분에도 지금 도전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안 시켜줬으니까 했겠죠. 물론 출판업계에 들어와서 저희 예림당에 입사를 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제가 그렇게 일을 했던 것이 없으면은 아마 지금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장이지 않을까, 아무것도 모르는 대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업을 해보고, 그래야 영업사원의 마음도 알고, 또 회계도 해봐야 회사 자금 돌아가는 것도 또 알 수가 있고, 그렇듯이 그래서 저는 공부하고자 여러 가지 평사원으로서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조종하고 한 게 아니라 아버님께서 하신 거겠죠. 저야 가르치시는 대로
처음에는 열심히 배워가면서 했던 거고요. 물론 이제 저와 생각이 달랐던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항상 끝장 토론이라 그러죠. 그럴 정도로 둘이서 마주 앉아서 10시간, 15시간도 얘기를 해본 적도 있고요. 그렇지만 언제나 좋은 방향으로 가자는 뜻에서 같이 얘기를 하는 것이었고요. 그렇게 항상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 이후에는 저를 많이 믿어주셔서 저의 뜻에 많이 따라주셨던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저희 아이들한테 자신 있게 보여주고 떳떳하게 보여줄 수 있는 책이 가장 좋은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린이들한테 보여줬을 때 그 어린이들이 보고 만족해하고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즐겁게 볼 수 있는 책이 가장 좋은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증행사를 활발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좀 부끄럽고요. 그냥 저희 여력 되는 대로 조그맣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림당은 아이들과 같이, 우리 어린이들과 같이 성장하고 어린이들과 같이 숨쉬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어린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뛰어놀 수 있게끔 저희가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림당에서는 Y가 이미 메가 브랜드화 됐다고 판단을 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TV에서 방영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Y도 있고요. 또 여름에는 어린이들이 직접 Y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게 Y 체험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Y 체험전은 미국이나 태국 등지에서 이미 계약을 하자고 할 정도로 호평을 듣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준비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꿈이요. 예전에 저희 업계 선배님께 이런 농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 예림당이 출판계의 일당 체제를 구축하여 독보적인 존재가 되겠다라는 말을 농담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의 꿈은 우리 예림당이 출판계의 최고의 회사로 거듭나는 것이 저의 꿈이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화나 그런 것들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출판사가 되는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3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상 슈퍼 추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야당의 경우도 금액면에선 다르긴 합니다만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활 안정에 힘써야 된다라는 취지면에선 공감하고 있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절실히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민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좀 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센 경제 매거진 이번 주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